예,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그 전주 수업을 간략히 요약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 그 다음에 복습을 통해서, 하브르사 복습을 통해서 문답을 해보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자기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들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과정을 한번 밟고 나면 확실히 전반적인 흐름부터 다 이해가 됩니다. 이제 저번에 들어보셨기 때문에 왜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이론들이 중요한지는 이해를 다 하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학생을 놓고 학생을 바라볼 때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있고, 학생들의 성향을 우리가 생활기록부 내지는 학생부를 놓고 파악을 한다 그러면 학생의 공통적인 요소를 누구나 갖고 있는 요소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을 거고, 당연히 사람마다 다른 개인차 요소를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공통적인 요소는 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바라보는 게 있고, 덕의 요소로 바라보는 게 있고, 체의 요소를 바라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나온 것들에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한번 뿌려보자고요. 여기 인지 발달은 공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학생들의 평균적인 공통적인 발달 사항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 인지가 여기 공통 요소로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 성격 발달, 정체감, 자아, 도덕성이라는 개념은 공통 요소이면서 덕의 요소를 나타낸다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통상 정의적인 속성, 성격, 도덕성, 사회성이라고 하는 요소들을 나타내고 있고, 이게 고스란히 다 생기부에 들어가 있어요. 담임으로서 명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생기부의 내용을 볼 거예요. 학생부 내용을 볼 거예요. 성적하고. 그렇게 해서 전산에서 바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사항들이 써 있다는 거죠. 이전에 선생님들이 봤던 학생에 대해서 파악을 할 때. 자, 체에서도 신체 발달 상황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요거는 주로 체육교육 과목에서 주로 다뤄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차 요인으로서 지적인 요인은 바로 이렇게 지능, 창의성, 인지양식과 같은 내용이 다 사람마다 다른 개인차 요소가 있는 거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왜 다루고 있냐? 공이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학업 성취에 영향을 준다라고 검증된 이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살펴보는 게 아니라 학업 성취에 영향을 주는데, 학교에서의 목적은 뭡니까? 바로 학업 성취를 극대화해서 학생의 공통 요인과 개인차 요인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인지 관련된 내용들이 바로 개인차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정의적 요소로서의 개인차 요인은 여기 바로 학습 동기라는 부분이에요. 동기. 학습 동기라는 부분은 덕의 요소로서 개인차 요소가 있다는 거죠. 체 요소는 다 주로 체육 과목에서 다루게 되고요. 결국 학교의 목표는 뭐냐? 학업 성취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학생들의. 학교가 뭘 잘해먹는 게 아니라 학업 성취의 극대화를 위한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다 뭘로 연결되냐면 교육 목표로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육 목표를 맨 처음 설명할 때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아 실현의 측면과 직업을 획득하기 위한 사회화의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인지정의 이 부분은 주로 이 자아 실현을 위한 요소로서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을 놓고 나서 보면, 그래서 교육심리를 제가 뭐라고 정의를 했었냐면, 학생들의 공통 요소인 발달 단계와 학생 개개인의 개인체 요소를
반영해서 학습 원리를 적용을 하면서 이때 교사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동기 유발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학업 성취를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전체 흐름을 놓고 나서 이렇게 이해하면 교육 심리가 왜 교육 목표에 자아실현하고 연관되는지가 보이시죠? 이걸 통해서 교육 목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부에 기록되는 내용들은 우리가 생활지도를 하면서 학생부에 기록되는 내용들은 주로 인지, 정의적 요소로서 이 바로 인지, 성격, 정체감, 자존감, 도덕성, 그다음에 개인차 요소로서 지능, 창의성, 인지양식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는 거죠. 아무 말이나 막 써놓는 게 아니라 학업 성취에 영향을 주는 요소, 학생의 학습동 기반이 잘 된다라든가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서 목표의식이 뚜렷하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생부에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딱 이 요소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전체 흐름을 놓고 보시면 될 거고, 그러면 교사 입장에서 반 30명을 받았어요. 30명에 대해서 우리가 요거는 그래서 발달 요소는 그래서 지덕체 발달을 다 보는 거예요. 너무 뜬구름 잡는 것처럼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청소년기 학생들은 직업, 가치관, 윤리체계, 정서적 독립, 시민생활 필요기능 및 개념이라고 돼 있잖아요. 헤비거스트의 발달고, 요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덕체에 관련된 발달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충분하다고요. 자, 들어가서 우리는 지덕체에서 공통 요인에서 그러면 학생들을 나눠서 우리가 반 단임이 됐다라고 보자 이거예요.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중요한 거는 얘가 공통적으로 가 있어야 되는 레벨에 가 있는 아이냐, 못 가 있는 아이냐. 못 가 있으면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거죠. 내지는 얘가 다른 애들보다 훨씬 월등히 빨라서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냐라는 학생들을 골라낼 때 뭘 가지고 판단하게 되냐면 바로 얘가 중고등학교의 적정 수준에서 못한 애냐 더 나가느냐라는 것들을 파악하면 되죠. 무슨 얘기냐? 교과목을 지도할 때는 개별화해서 하기 어렵죠. 평균 수준을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되죠. 하지만 담임으로서 생활 지도를 하고 할 때는 개별화를 다 시켜줘야죠. 학생에 맞게. 그러면 그 학생을 파악해 보자고요. 지적인 요인과 덕의 요소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지덕체에서 덕의 요소로 나눠서 바라볼 수 있고, 봤더니 지적인 면에서는 성인하고 차이가 없더라. 바꿔서 얘기하면 지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는 학생을 개별 개체로 존중해 준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 덕의 요소는 바로 성격, 정체성, 자존감, 그다음에 도덕성, 사회성 이런 요소겠죠. 그래서 봤더니 프로이드는 성인과 차이가 없다라고 본 반면 에릭슨의 경우는 차이가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차이가 없다고 한 데서는 별로 우리가 꺼낼 게 없어요. 하지만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과연 우리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성인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아는 게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기존에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성격 형성 이론은 출제가 됐던 거예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대학생에 가면 친밀감, 고립감, 물론 이제 성인으로 가면 더 있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우리의 대상이 되는 아이들은 자아정체감과 역할혼미의식이라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자기의 존재에 대한 자아정체감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결정을 한 아이도 있고 못한 아이도 있고, 그 단계상 고민을 하고 있는 아이가 있고 아직 고민에 못 들어간 아이가 있고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존재를 하는 거고, 바로 자아정체감을 확립을 하거나 아니면 그걸 확립을 못하고 역할의 혼란을 느껴서 어려움을 겪는 사춘기의 시기다라는 사실들을 이론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사 입장에서 뭘 해줘야 되느냐? 바로 이러한 상태를, 성인과 다른 이러한 상태를 이해하고 케어를 해줘야죠. 정체감 형성에 대해서 고민이 없는 아이에 대한 너
앞으로 뭘 하고 살 건지, 너의 삶을 어떻게 살 건지 한번 고민해 봐라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정체감을 성취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정체감 성취한 부분이 맞는지를 확인을 하고, 혼란을 겪고 있는 아이에게는 다독거리면서 방향을 스스로가 잘 찾도록 유도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런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사실들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지적으로는 도와줄 게 없어요. 하지만 정서적으로는 도와줄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죠, 학교에서. 지적인 요소는 뭐 공부하면서 가르치는데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 라고 내박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현재 학교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죠. 도덕성에 있어서 보면 피아제 입장에서 본다면 성인과 차이가 없어요. 즉 중학교, 고등학교는 등치만 좀 작았다 뿐이지. 뭐 고등학교 가면 이제 등치도 안 작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등치만 좀 작았다 뿐이지 성인과 차이가 없다. 오히려 성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도덕성에서 상대적으로 열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지도를 해줘야 된다는 사실이 이것만 봐도 드러납니다. 사회성에서는 이미 사회 관습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시각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대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만 공통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지만 학생들의 개개인으로 바라봤을 때는 개개인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누구는 지능이 좀 더 높은 아이, 누구는 지능이 좀 낮은 아이, 창의성이 높은 아이, 좀 약한 아이, 그 다음에 인지 양식에 있어서 분석적 사고를 잘하는 아이, 아니면 종합적 사고를 잘하는 아이, 그 다음에 급하게 서두르는데 앞으로 뭔 일이 발생할지를 내다보고 있는 아이. 반면 다른 아이는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면서 실수를 잘 않는 아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이해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여기를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정의적 특성은 오늘 배울 건데 바로 학습 동기를 어떻게 유발하는 게 바람직하고 학생에게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가 선생님의 과제인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학습 원리는 선생님들이 공통으로 적용을 하겠죠. 그러면 학생들 개개인에 대해서 학업 성취를 높여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학업 성취를 높여서 성과를 내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 선생님이 이 아이들의 인지 발달을 받아들여야 되죠. 개인차 요인도 현재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하루 이틀에 바뀔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선생님들이 유일하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학습 동기 유발이에요. 내가 담임으로서 뭘 해줄 거냐 이거죠. 내가 뭘 잘해서 학업 성취를 높여서 애들이 SAB에서 내가 S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적정한 학습 원리를 적용을 하고 바람직한 학습 원리를 학교에서 직접 적용하고 학생들의 동기를 부여하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라는 거죠.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나서 보시면 이거 하나 놓고 내가 학생부에서 뭘 봐야지 되는 거구나. 내가 우리 반 아이들에서 어떻게 하면 학업 성취를 높일 수 있는 건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놓고 나서 보면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을 우리가 오레오에 따라서 계속 연습을 했어요. 이 오레오를 할 때는 사실은 이게 그대로 논술의 본론의 한 단락이거든요. 이번에 아마 첨삭을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써야지 논리 비약이 없으면서 한 단락을 잘 쓸 수 있지라는 고민을 이번 주에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바람직한 대안을 여기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소결론이죠. 왜냐하면 문제 4개 중에 하나니까.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하나짜리니까 결론을 먼저 써요.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이게 바람직한 답이라고 봐요라는 본인의 의견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근거에 해당되는 거와 사례에 해당되는 것들은 어떻게 나눠서 봐냐면 개념 설명을 먼저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는 문제 요구사항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 요구사항이 도대체 뭘 주로 쓰라고 나오냐면 특징 얘기하세요. 아니면 기여점 얘기하세요. 한계 얘기하세요. 적용 사례 얘기하세요. 적용 방안 얘기하세요. 의 3가지 얘기하세요. 이런 것들 얘기
쓰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논술에 딱 우리가. 하지만 여기서는 뭐 몇 세에 이런 내용은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개념과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나의 결론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연결고리를 쓰면 오레오 글쓰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오레오에 따라서 슬라이드를 쫙 읽어보자고요.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령대별로 인지발달 단계가 다르고 거기에 걸맞게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학생들의 학습이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조화가 발생을 하면 그것들을 평형화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더라. 즉 교사의 역할은 여기서 뭐냐? 환경을 제공하는 거죠. 라는 것들이 여기 맨 위에 연령대별 인지발달 수준 다르며 학습효과 차이가 나며 도식의 평형화가 기본 학습의 원리다라는 결론을 먼저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바로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이라고요. 자, 이거에 의해서 개념 설명까지 같이 이루어졌죠, 지금. 그 다음에 문제 요구사항이 뭘 거냐? 그러면 학습에 영향을 주는 원리가 뭘 거냐라는 게 요구사항일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평형화에는 동화와 조절이라는 개념이 존재를 한다. 동화란 자신이 갖고 있는 도식 안에 기존에 알았던 도식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동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기존 도식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그 내용들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를 들었던 게 아주 특이한 의자를 보이게 되면 기존의 의자라고 인식을 못했다가 이게 새로운 의자의 종류야? 하면서 내가 알고 있던 의자의 도식에다가 하나 집어넣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동화가 되는 거고, 조절이라는 거는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도식을 갖고 해석을 해보려고 그랬더니 침대는 해석이 안 되더라. 책상과 걸상은 해석 내가 알고 있었는데 침대는 해석이 안 되더라. 그래서 새로운 도식인 침대를 만들어 넣고, 그래서 책상, 걸상, 침대를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 가구라는 도식을 만들어내는 게 이게 바로 조절이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슬라이드의 핵심이라고요. 나머지는 읽어봐서만 알면 돼요. 이 슬라이드의 핵심에서, 그래서 요구사항을 다 썼어요. 그래서 학습 효과에 어떻게 높일 건데? 라는 것들은 교사 입장에서는 동화와 조절을 할 수 있는 학습 상황을 조성함으로써 학업 성취를 높일 수 있겠다라는 걸로 연결 지어주는 거죠. 내 목적은, 내가 인지발달 이론을 알아야 되는 목적은 뭐냐? 학업 성취를 높이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레오로 글쓰기로 해서 이렇게 하나 딱 읽고 나면 중요한 건 다 읽었어요. 그 다음 부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영향 요인이라든가 언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발달 단계의 특징 같은 거를 알고 있으면 되겠죠. 왜 발달 단계 특징이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았냐? 성인과 차이가 없으니까. 이미 다 형식적 조작이라서 성인처럼 발달돼 있으니 이 발달 단계 특징이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발달 단계 특징만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면 순서가 고정되어 있다? 무슨 얘기냐? 초등학교 때는 구체적 조작기로 대부분 다 그 단계에서 돼 있고, 구체적 조작기를 건너뛰고 형식적 조작기로는 없다는 거죠. 전조작기에서 구체적 조작기로 오고, 구체적 조작기에서 형식적 조작기로 오는 순서는 같다는 거예요. 다만 그 겪는 시기가 누구는 좀 더 길고 누구는 더 짧고 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순서가 고정되어 있다. 발달 속도, 바로 도달 시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달 시기는 사람마다 다르다. 바꿔서 얘기하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중학교 1학년에서 선생님이 담임을 맡으러 딱 들어가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는 형식적 조작기에 이미 와 있는 애가 있어요. 근데 누구는 좀 늦어가지고 아직도 좀 형식적 조작기의 수준에 좀 못 미치고 구체적 조작기인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구체화해서 생각을 해보면 각 단계에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 알았어요? 그러면 형식적 조작기와 구체적 조작기는 가장 큰 질적 차이가 뭐냐? 형식적 조작기에 있는 아이들은 추상적인 것, 손에 안 잡히는 것들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추론과 일반화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구체적 조작계 아이들은 그런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들, 손에 잡히거나 만질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논리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다 알아야 되느냐? 아니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알아야 되는 건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좀 늦은 아이들이, 구체적 조작기인 아이들이 있을 수 있으니 요 정도겠죠. 특히 알아야 되는 건 요거. 그래서 추론과 일반화, 논리 조작, 이 정도만 알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론과 일반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추상적 사고, 가설 영역적 사고를 해야지 추론과 일반화가 가능하죠. 논리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사고를 하게 되면 자기만이 학교에 존재하지 않죠. 친구들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탈중심화가 가능하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정도만 이해하면 충분하고, 그래서 교사 입장에서 뭘 어째야 되는데, 교사가 뭘 어떻게 해야지 학업 성취를 높일 수 있는데 라고 보면 비판적 탐색적 질문을 해서 도식의 불평형을 유도를 하는 상황을 해야지 평형화를 학생들이 스스로 하면서 학습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삐아제가 강조했던 건 뭐냐면 발달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학습이 이루어지니, 말하자면 또래 집단 간에 협동학습을 해서 또래 집단 간의 대화를, 상호작용을 해서 불평형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한 동화 조절을 해서 동화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항상 기존에 자기가 도식으로 알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연결해서 매사에 연결해서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즉 학습을 쉽게 하려면 완전히 새로운 도식을 툭툭 던지는 거는 잘 못 받아들이기가 쉽고, 기존에 알았던 것 같고 연결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류를 알고 나면 포유류인 고래를 얘기해서 기존에 알고 있었던 상식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래서 연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 세 가지고, 구체화 방안은 여기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핵심만 알면 삐아제의 교육적이라는 게 어떤 거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 과거에 학교 다녔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 흐름을 놓고 나서 보니까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덜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시죠? 자, 나아가서 이제 비고츠키가 얘기했던 거는 이런 겁니다. 삐아제는 또래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봤는데, 비고츠키는 또래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지 부조가 발생하는 것들은 너무 적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바로 선생님, 아니면 유능한 선배라고 생각되는 교사와 같은 분들하고의, 그래서 동료 집단 간 사회작용이 아니라 상호작용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인 거죠. 위계가 있기 때문에. 위계가 있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지 발달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학습을 잘 시켜서 끌어올리면 바로 실제 발달 수준이 이렇게 증가할 때 실제 발달 수준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 발달 수준이 같이 더 증가를 하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 학생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바로 실제 발달 수준을 끌어올린 것만큼 잠재 발달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습을 시키는 게 인지 발달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봤던 거예요. 삐아제는 발달이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학습이다. 따라오면서 언어도 배우고 따라오면서 지식도 배우고 하는 것이라서 학습이 발달에 종속되어 있다고 본 반면, 비고츠키는 학습이 발달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봤던 거죠. 무슨 차이냐? 실제적으로 닿는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가 늑대 인간이 왔어요. 걔를 삐아제 입장에서 보면 별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발달이 안 됐어. 근데 비고츠키 입장에서 보면 해줄 게 많아. 학습을 시켜서 지금 늦은 발달을 끌어올려야 돼. 그 차이, 그게 가장 결정적인 차이로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렇게 해야지 이제 가슴에 와닿죠. 그래서 비고츠키의 경우에 있어서의 교육 적용을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바로 선배인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늘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상호작용을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상호적 교수죠.
1대1 맞춤형 교수로 선생님이 묻고 답하기 하고 학생이 묻고 답하기 해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방법이 상호적 교수이죠. 그다음에 인지적 도지교수법에 따라서 선생님이 모델링을 통해서 시범을 보여주고 학생들을 하라고 해본 다음에 잘못하는 부분에서는 코칭을 통해서 오류를 고쳐주고 처음에는 도움을 많이 주다가 점차 잘해나가면 도움을 줄여나가는 방식,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학생이 어느 수준이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바로 역동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비고치키 입장에서의 협동학습이라는 거는 또래 집단 간의 협동학습의 개념보다는 바로 상보적 교수, 상호적 교수와 같은 선생님과의 상호작용이 많은 것들이 중요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넘어가서 비계 설정에 대해서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효과적인 비계 설정이라는 게 이미 우리가 그 학교에서 이미 현장에서 다 해본 겁니다. 공동 과제 주어지면 그거 같이 해결해 보는 거, 서로 각자 따뜻하게 대하고 선생님 입장에서 존중해주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언어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사실들은 그냥 뻔한 얘기이고, 이렇게 비고츠키와 삐아제가 관점이 다른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봤더니 프로스타인의 경우는 중지학습 경험이라는 걸 통해서 교사가 중지하는 학습, 삐아제가 무슨 한계를 갖고 있었냐면 교사가 역할이 없어요. 그냥 환경 조성하면 끝이야. 근데 비고치키는 교사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 주류 이론인 삐아제 이론이 좀 한계가 있어 보이잖아요. 교사가 해줄 게 없어. 근데 실상 학교에서 교사가 안 중요한가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중지학습 경험이라는 걸 둔 거죠. 자극과 반응 사이에 매개체로서 교사가 중재를 해주면 훨씬 더 바람직한 반응, 바람직한 자극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중지학습 경험을 한마디로 했을 때의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직접 학습은 선생님 없이 삐아제가 배울 애들을 내박치면, 운동장에서 뛰어놀게 하면 알아서 배우는 게 직접 학습. 선생님이 중간에 껴가지고 잘 받아들이도록, 잘 자극의 의미를 해석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반응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중지학습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스타인의 중지학습 경험은 상대적으로 중요도는 낮죠. 그런데 요즘 논술 체계가 과거에 다뤄졌던 이론 중에서 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좀 지엽적인 부분이 나오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평상시에 그냥 읽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념 전체를 이해하고 나면 프로스타인의 중지학습 경험이라는 게 이런 의미이고 교육 현장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가슴에 와닿으면 나머지는 읽었을 때 별 어려움이 없는 거죠. 1월, 2월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외워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복습할 수 있는 줄거리를 딱 쥐고 세부적인 내용은 하나하나씩 계속 읽어나가면 나머지는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프로스타인 중지학습 경험을 받고, 그래서 삐아제와 비고츠키를 지금 설명된 거에서 차이점을, 핵심을 추려서 보면 딱 이거죠. 학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삐아제는 교사가 환경 부여를 하면 알아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학습이라는 것들은 뭐 그냥 발달하면서 점차 아이들의 능력이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학습이 종속돼 있지 발달을 이끌어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야. 근거로서 늑대 인간이 결정적 시기에 언어 못 배운 애들이 언어 배운 애 없잖아? 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반면 비고치키는 그런 극단적인 사례 말고 선생님이 알고 있는 지식이 이만큼이고 아이들은 이만큼밖에 모르는데 선생님이 알고 있는 이만큼의 지식을 풀어놓으면 아이들한테는 자연스럽게 언어를 통해서 인지 부조화를 일으키고 불평형 상태를 유도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걸 아이들이 하나하나씩 깨쳐나가면 당연히 상호작용을 안 한 애보다는 훨씬 더 잘 배울 수 있지. 그러니 학습은 발달을 견인하는 거야 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삐아제는 어떻게 바라본 거냐면 선생님이 많이 하는 건 당연해. 오히려 또래인 친구가 아는데 자기 모르는 거 있을 때 아이들은 더 충격을 받아.
그러니 또래 집단과의 상호작용이 훨씬 더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선생님하고 상호작용하는 거에서는 선생님이 많이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격을 안 받는다. 바로 불평 상태가 유지가 잘 안 된다는 얘기를 삐아제는 하고 있는 거고, 비고치키는 그래 봐야 또래 집단끼리 해봐야 얼마나 알겠냐.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선생님하고 상호작용을 해야지. 그래야지 배우지.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삐아제의 경우는 아이들 태어날 때 2살, 4살 이런 아이들이 문화에 무슨 대단한 영향을 받겠냐. 그냥 본능적으로 타고난 거에 따라서, 타고난 유전적 요인에 따라서 점차 이런 단계를 밟아 나가는 거다. 인지 발달의 문화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아이들 다 태어나면 강보에 그 기저귀에 차고 쌓여가지고 밥 먹지. 그거 외에 뭐 다른 거 있냐? 별 영향 없다. 라고 본 반면, 무슨 소리냐? 언어가 상호작용의 가장 근본적인 수단인데, 인간이 인간과 상호작용하는데 언어 외에 다른 방법을 쓰는 게 있냐? 그런데 언어는 문화에 따라서 철저하게 영향을 받는 요소이다. 실제 봤더니 아프리카 원주민은 바나나와 파인애플, 낫과 칼을 연결하는 데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연결을 하더라. 뭐 이런 것들을 바로 문화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문화에 따라서 학습이 달라진다라고 보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삐아제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까지 과장을 할 수가 있냐면, OECD에서 교육 전체 프로그램 하나를 개발을 해서 공통 적용을 하면 돼요. 나라마다 다를 게 없어. 반면 비고치키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와 베트남하고 미국하고 영국하고는 교육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 흐름을 이해하시면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넘어가고, 성격에 있어서는 프로이드는 5세 이전에 성격 대부분 형성되기 때문에 교육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개념 이해만 읽어두시면 돼요. 굳이 얘기를 해야 된다라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냥 개념.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타고난 생존 본능과 종족 보존 본능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성본능과 공격 본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인간은 어떤 걸 하고 싶어 하냐면 바로 원초화를 통해서 쾌락을 추구를 한다라는 거죠. 아낙사고라스의 쾌락주의에 해당되는 개념이에요. 쾌락을 추구를 하는데, 얘가 살아남으려면 자기의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규칙을 따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부모의 규칙은 초자이고 자기 생존의 요건이기 때문에 빨리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해보니 부모의 이런 도덕률을 따라가려고 하면 너무 자기한테 쾌락을 만족을 주는 게 적은 거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적절한 조절이 필요한 거죠. 때로는 부모의 도덕률을 좀 더 따라가 보기도 하고,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는 나의 원초적인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배고프면 울어갖고, 부모는 지금 바쁘지만 나 배고프니까 먹여주세요 라고 해서 쾌락을 추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자기가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참는 거죠. 이게 바로 초자의 규칙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둘 사이의 괴리를 조정하는 역할을 이 이고라는 자아가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이드는 나중에 정신분석학에서 정신병리학으로 발전할 때 어떤 개념을 얘기를 하냐면, 부모가 이 초자의 그 도덕률을 너무 높게 잡아버리면 아이가 원초하고 초자하고의 괴리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못 채우기 때문에 결국 쾌락을 참든지 아니면 초자의 억압이 발생하든지 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고, 그로 인해서 잘못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게 정신분석학의 얘기고, 이게 나중에 상담이론에서는 정신분석 상담이론에서의 가장 근본 원리예요. 그래서 상담이론에서는 뭐냐면, 자기의 이 원초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들의 원인, 억압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걸 해소를 해줘야지 정상적인 성격 형성으로 돌아올 수 있고 문제 행동이 없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프로이드고, 이게 나중에 심리사회적 그
그 상담 이론에서 정신분석 상담 이론에서 요 얘기를 또 하게 될 거예요. 브로펜브루너는 대신 어떤 것들을 하고 있냐면 본인이 살고 있는 본인과 바로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가족, 친구, 선생님, 바로 매일매일 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까지를 포함해서 미시체계라고 받고, 그러한 사람들보다는 접촉하는 빈도가 적지만 우리의 가족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바로 이웃이라든가 이런 그 주변 사회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걸 중간 체계로 받고, 내가 이웃집에다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없죠. 하지만 이웃집이 나한테 영향을 주죠. 당장 윗집에서 뛰면 시끄럽다고 인터폰이 오지 않습니까? 아파트에서. 그런 영향을 주는 체계, 중간 체계. 더 나아가면 외부 체계. 말 그대로 학교, 지역사회, 대중매체, 나와 이웃에게 공통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체계가 있고, 나아가면 국가까지. 더 나아가면 거시체계인데 국가도 도덕률이라는 사회 정의의 입장에서 다 규율을 받잖아요. 정치 논리에 다 규율을 받잖아요. 그런 것들까지의 이런 이렇게 양파의 껍질을 깠을 때 나오는 소갈맹이처럼 나로부터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부체계, 거시체계까지 다 계속 쌓여있는 그 양파 같은 모습을 연상을 시키는 게 브로펜브루너였죠. 대신 단점이 뭐냐면 초등학교 아이들과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분명히 다른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시기별 추이를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교육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예요, 별로. 그러면 상황 파악은 알겠어. 내가 뭐 이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교육에서 뭐 어쩌라고?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게 바로 한계인 겁니다. 자, 그랬고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성격 형성 이론에 보면 프로이드에서 뭐가 달라졌냐? 라고 봤을 때 프로이드는 이렇게 5세 이전에 거의 다 성격이 다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학교 들어오기 더 전에 이미 성격 형성이 대부분 다 돼 있어가지고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에릭슨의 경우는 이것만이 아니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사회화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과제들이 주어진다는 거죠. 고민사항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거 안에서 보면 중고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바로 정체감과 역할혼미의 과제를 갖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의 경우는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는 시기라서 그 과제가 주어지는 거고, 그걸 고민하고 있다는 게 바로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성격 형성 이론이 얘기하는 바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뭘 해줘야 되느냐? 신체적, 심리적 변화에 대해서 사전에 알려줘야지, 아, 내가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지금 이렇게 불규칙하고 불안하고 이런 요인들이 바로 자아정체감, 역할혼미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것들을 이해시키고, 스스로가 자신의 나아갈 방향, 자기 삶의 목표를 찾도록 도와주고, 혼란을 겪고 있는 애들에게는 그러한 그 혼란을 겪는 게 당연하고, 그런 것들을 과정을 누구나가 다 겪는 과정이니 슬기롭게 문제없이 잘 거치도록 유도를 하고, 심리적으로 결정을 못 내리고 있을 때는 북돋아서 자아 정체감을 확립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하는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성인과 차이가 있으니까. 성인에 비해서 약한 고리니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단계마다 주어지는 과제들이 달라지면서 점차 하나씩 하나씩 형성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성의 원리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하나씩 점진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기별로 주요 과제가 다르다라는 특징이 있죠. 이렇게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러한 시기에 결정적인 고민들을 하고 있는 과제들이 다르기 때문에 결정적 시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대신 어떤 비판을 받고 있느냐? 남성, 백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문화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요. 앵글로색슨 문화를 기반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를 갖고 있는 거죠. 과연 동남아시아의 아이들도 동일한 생각을 할까?
아프리카의 원주민도 동일한 생각을 할까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하는 거죠. 정체감 형성 시기가 청소년기 이후로 좀 늦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사춘기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 특히 고등학교 시기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초병 얘기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요. 12세라는 건 너무 느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현실에 안 맞는다라는 한계점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지만 교사 입장에서 뭘 해줘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했던 거죠. 자, 이게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성격 형성 이론이 이미 시험에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성격 형성에 대해서 나온다면, 안 나올 확률이 높겠지만 만약에 나온다면 이걸 또다보기보다는 마샤의 정체감 상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위기를 경험했냐 못했냐, 이렇게 했냐 못했냐, 그 다음에 위기에 대해서 결정을 했냐 못했냐, 결정을 했냐 못했냐 를 가지고 나눠볼 수가 있는 거죠. 정체감 성취라는 거는 이미 위기 극복을 하고 자신의 정체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로 해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 그래서 얘네들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공부 잘하고 있죠. 공부할 애들은 공부하고 있고, 연예인 나갈 애들은 절대 공부 안 하고 노래 열심히 부르고 춤 열심히 추고 하고 있죠. 정체감 성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체감 유에는 현재 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과연 난 뭘 해야 될까? 모르겠다. 이 단계죠. 정체감 유실은 자기의 방향 결정 안 했는데 부모가 시키는 대로 따르는 거죠. 이렇게 정체감 유실의 단계 안에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 따르는 애가 있고, 부모가 시키는 거는 절대 안 하는 무조건적인 반항을 하는, 바로 부정적 자아 정체감의 단계에 있는 아이들이 있는 거죠. 결정은 했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든지, 부모가 시키는 건 절대 안 하든지, 반대로 하든지 와 같은 결정은 이미 돼 있어요. 반면 중학교 1학년의 아이 중에 일정 수는 바로 아직 위기 자체도 안 왔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고민 안 해봤고, 이제 앞으로 해야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눠볼 수 있다. 그래서 교사의 역할이 달라진다라는 것들을 알아볼 수 있겠죠. 자아라는 부분은 바로 자존감이 높을 때 자기효능감으로 향상되면서 바로 나중에 다룰 학습 동기 유발의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장기 성공과 학습 경험, 성공적인 학습의 결정적인 요소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다만 7세 이후에 분화되기 때문에 이거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분화가, 초등학교 들어오면 얼마 안 되고 분화가 다 되는 거죠. 입학하자마자 분화가 되는 겁니다. 엘킨드의 경우는 청소년기의 자아중심성에 대해서 학생들이 공히 겪고 있는 특이한 증상으로서의 상상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를 얘기를 하고 있죠. 상상의 청중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자기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라고 마치 자기가 연예인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상상의 청중의 개념이 존재를 하고요. 개인적 우화라는 것은 나쁜 일은 자기한테는 일어나지 않고 좋은 일은 자기한테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라는 현상을 이해를 하라는 측면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이런 모습을 띌 수가 있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고 학생들을 대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도덕성에 있어서도 보면 피아제는 바뀌는 게 없고, 콜버그에 있어서가 우리가 봤을 때 인습 단계. 20살 이후에는 후인습 단계라서 성인과 차이점을 바라본다면, 성인은 보편 정의가 있고 그러한 정의를 법률이라는 것들이 뛰어넘지 못한다. 보편 정의에 어긋난다면 법도 바꿀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법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아직 우리의 대상이 되는 아이들의 경우는 법을 바꾼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주어진 법률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사실들은 알고 있는 거죠. 또한 학생들과의 관계하에서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생활에도 편하고 학교 생활에도 편하고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셀만의 자기조망 수용은 자기중심적일 때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남은 아예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몰라요. 사회정보적일 때는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거를 알아요. 남도 원한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반영 안 해요. 내 생각만 해요. 이때는 아예 남 자체를 모르는 거고, 남이 어떤 생각을 한다는 걸 알지만 나만 생각하는 거고, 자기 반성적인 거는 남과 나를 같이 동등하게 대우하는 거죠. 바로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딱 입학하면 자기만 왕자고 공주인 줄 알았더니 왕자와 공주가 엄청나게 널려 있지 않습니까? 같은 반 안에. 그걸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면 트러블이 생기겠죠. 트러블이 생겨서 왜 내가 왕자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왜 못하게 해? 하면서 싸워요. 그럼 선생님이 중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한테 혼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아는 거죠. 아, 나와 내 친구와의 관계를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고 조율해주는 제3자가 있구나, 선생님이 있구나라는 걸 아는 게 제3자적 단계이죠. 하지만 중학교가 넘어가면 그거보다 더 뛰어난 걸 아는 거죠. 아, 선생님 뒤에는 교장 선생님도 있고 학부모회의 간사가 와서 한마디 얘기하면 잭소리 못하는구나. 아, 나와 남, 이 둘을 규율하는 선생님까지를 다 규율하는 사회 보편적인 관계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있는 거죠. 이미. 그렇게 이해하시면 다 이거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자, 개인차 요인으로서 지능에서 중요한 거는 뭘 검사를 하고 뭐 몇 점이고 하나도 안 중요하죠. 중요한 거는 지능이라는 것들은 지적 능력의 일부로서 상대적인 위치 표시가 지능이라는 거죠. 우리가 수치로 파악한 IQ라는 거는 상대적인 위치 표시예요. 지능이라는 거의 기원은 뭐냐? 바로 학습을 잘하는 아이와 학습을 잘하지 못하는 아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봤더니 추상적인 것을 잘 다루는 사람은 학습을 잘하고 추상적인 걸 잘 다루지 못하는 학생은 학습을 잘 못하더라는 사실들에 착안해서 그러면 추상적인 잘 다루는 능력이 있는 아이와 아닌 아이를 구분해보자 해서 나온 게 지능검사였던 거죠. 그래서 쉬운 문제를 여러 개를 내고 주어진 시간에 누가 더 많이 푸느냐, 누가 빨리 푸느냐를 가지고 측정을 했던 게 지능검사 요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능검사의 결과인 IQ는 봤을 때 오류 가능성이 있는데 대개는 가장 흔한 오류가 이거예요. 지능검사의 수치는 평균이 100, 표준편차가 15입니다. 그래서 여기 1시그마가 115, 1시그마 아래가 85예요. 그러면 IQ 두 자리면 여기는 다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다 IQ 두 자리라고요. 100 미만이니까. 그래서 상대적 위치 표시에 불과하고 이거는 측정의 결과이기 때문에 측정 오차가 존재를 하는데 그 가능성을 무시하고 그냥 숫자를 받아들이면 정상적으로 잘 활동할 수 있는 아이들을 다 바보 취급을 하면서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킬 수가 있는 가능성이 문제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IQ 두 자리다 하면서 아이가 완전히 학습 동기가 저하가 돼버리면 그건 완전히 IQ를 알려줘갖고 내지는 IQ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시켜서 학습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죠. 교사 입장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정확한 지적 능력을 얘기하느냐? 아니에요. 그날 감기 걸려서 많이 못 풀었어. 쉬운 문제인데 빨리 못 풀었어. 그러면 IQ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걸로 나타나죠. 그럼 그게 그 아이의 제대로 된 지적 능력을 나타내느냐? 아니죠. 극히 일부분만을 본 거죠. 추상적인 거를 다루는 능력 하나만 본 거예요. 말고 그건 처음 얘기고 지금에 와서는 정말 인간의 지적 능력은 복합체로서 다양한 요소를 다 갖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중에 극히 일부분을 본 수치를 가지고 사람을 결정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교사 입장에서 이거 갖고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학생부에 보면 지능 요소는 극히 한 구석에 하나 써 있고 중요한 거는 각 과목별 성적 분포상 어디에 위치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왜? 하나의 지표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할 요소이지 다른 요소의 핵심 뭡니까? 바로 성적이죠. 학생 성적 요소를 바라보면 충분히 다 알 수 있다는 게 지능의 차이고요. 이 지능의 요소는 맨 처음 그런 스피어만처럼
지능은 고정되어 있고 학습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능이라고 보자라고 봤던 요소였는데 검증해 보니 카텔가온이 검증해 봤더니 아니야. 나이가 먹고 경험이 쌓이면 지능이 느는 지능이 있고 아니고 22살까지만 늘어났다가 그 이후에는 감퇴하는 능력이 있어. 그 감퇴하는 능력을 봤더니 주로 신체나 감각의 요소야. 정말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 지능, 상식, 어휘력, 독해력, 의사소통 능력과 같은 부분은 오히려 누적되었을 때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죠. 바꿔서 얘기하면 지능이 낮은데요? 아, 그거요? 열심히 공부하고 책 더 많이 읽고 생각을 더 깊이 하면 당연히 다 발전됩니다. 어릴 때 IQ가 2자리라고 하더라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정상이고 정상 범위대에 들어가고 다만 지능지수가 낮게 나왔으니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책을 읽고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스피어만이 지적 능력을 제대로 얘기를 못하다 보니까 손다이크, 서스톤, 캐롤, 길포드 같은 사람들은 지능의 요소를 다 세분화해서 봤던 거죠. 세분화를 했더니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느냐?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보십시오. 180개의 10문항씩만 하면 1800개의 질문을 해야 돼요. 10개씩만 측정해도. 그러면 일주일 내내 시험만 보고 지능검사만 하고 있다가 끝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만큼 가치가 있냐 이거죠. 지능검사라는 게. 그래서 최근의 지능이라는 것들은 인간의 뇌를 가지고 실제 지적인 능력을 봤더니 가드너의 경우는 주로 뇌를 다친 사람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특히 교통사고가 영향을 많이 줬어요. 부분 손상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태어나서 이상이 없었다가 교통사고를 겪으면서 뇌 부분을 다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능력을 잃어버렸느냐라는 걸 봤더니 9가지 능력이 있더라. 그래서 이 9가지 능력을 외우려고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고 국영수 과사도 은미체로 하면 9가지 지능이 된다. 바꿔서 얘기하면 이 9가지 지능이 교육 현장에는 어떻게 적용되어 있느냐? 바로 과목으로 이미 반영되어 있다. 엄밀하게는 아니지만 국어를 대인 내적이라고 그냥 하고 영어는 언어, 수학은 수리 논리인데 그냥 수리, 과학은 차용관찰, 사회는 대인관계. 사회를 왜 배웁니까? 대인관계를 잘하기 위해서죠. 도덕은 본인의 자아에 대해서 느끼라는 거잖아요. 실적. 음악은 음악 리듬 지능이에요. 미술은 공간 지능이라고요. 3D에 해당되는 거를 2D로 만든 게 회화지 않습니까? 그림이에요. 그래서 공간 지능이 높지 않으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네? 체육은 심동, 운동, 능력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딱 이 9가지 능력이라고. 그걸로만 얘기를 했으면 가드너는 아무 의미가 없죠. 나눠서 뭘 어쩌라고. 그 사람마다 강한 지능이 있으니 그 강한 지능을 활용해서 학습도 하고 활용해서 직업까지 연결을 지어라 이거예요. 음악이 강한 사람은 노래를 만들어서 외우면 훨씬 더 잘 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 리듬 지능이 높은 사람은 음악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렇게 9가지 세분된 능력에 대해서 다룬 게 가드너라면 스턴버그는 이런 9가지 능력의 공통 요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통으로 처리하는 요소가 있을 건데 그걸 갖다가 분석지능, 경험지능, 상황지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분석지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암기형 지식으로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지능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경험지능이라는 것들은 절차와 같은 내용들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이냐 내지는 새로운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와 같은 창의력에 해당되는 요소를 경험적 기능이 다루고 있다면 실제적 상황적 지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 노인이 갖고 있는 지혜라고 얘기하는 요소예요.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지식과 기능들을 언제 활용할 것이냐 라는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상황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춤추고 놀지는 않잖아요.
결혼식장에 가서 대성통곡하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 안 맞는 행동을 안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와 함께 언제라는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 바로 사무지능의 분석지능, 경험지능, 상황지능이라고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분석지능, 경험지능, 상황지능을 각기 강한 분야를 활용을 하라는 거죠. 과학 연구를 하려면 분석지능이 높은 사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경험지능이 높은 사람, 이 둘의 관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바로 상황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지능의 요소와 직업을 연결하라는 게 바로 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창의성은 바로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서 한 너댓 가지의 기법들만 이해하고 있으면 답변할 수 있는 거죠. 나올 수 있는 문제라는 건 그런 거죠. 창의성이라는 게 무슨 개념이냐? 바로 새롭고 가치 있는 것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겠고, 그러한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브레인스토밍, 브레인라이팅, 고든의 시네틱스, 크로포드의 속성 열거법, 그 열거된 속성을 조합한 형태학적 분석, 그 다음에 스캔법법, PMI법, 그다음에 육색 사고의 모, 6가지 사고의 모자라는 기법들을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의 개념들을 적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학생들의 인지 양식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어떤 아이의 경우는 장독립적, 바로 요소를 구분을 잘해내는 분석적 사고를 잘해내는 아이이기 때문에 구조와 체계화를 잘하죠. 각각의 핵심 변인들을 골라내는 역할들을 잘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로봇 분류해봐 그러면 뭐 무슨 변신 로봇, 뭐 무슨 로봇에서 그것들을 알아서 잘 분류해내는 능력이 있는 애들이 분석적 사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인데요. 이런 아이들의 경우는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발견학습, 탐구수업과 같은 탐구 발견식 수업을 적용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바로 탐구 발견식 수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과학의 발견 과정을 밟아보는 거거든요. 과학 능력이 뛰어난 아이한테 과학적인 탐구를 하는 것들을 키우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죠. 반면 다른 아이들의 경우는 직관적 사고를 잘하는 아이죠. 종합적인 사고, 비구조이고 비체계적인 것들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는 사고입니다. 사고를 하는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의 경우는 이렇게 탐구 발견식 수업을 해버리면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다 놓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사가 강의식 교수법을 통해서 논리적 체계를 잡아서 딱딱딱 맞게 전달해주면 알아서 그거를 나뉘어있는 것들을 종합하는 역할들을 알아서 한다는 거죠. 얘네들은 종합하는 게 약해요. 요소를 분해내는 건 강해요. 반면 이 장의존적인 아이들은 개별 요소를 구분해내는 건 약해요. 하지만 나뉘어있는 것들을 모아서 종합하는 역할들은 잘해요. 이런 인지양식 차이를 수업의 강의법 안에 반영을 하는 거죠. 반면 충동적 사고를 하는 아이와 반성적 사고를 하는 아이가 있는데, 충동적 사고를 하는 아이에 대해서는 대부분 선생님들이 문제아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왜? 얘는 다 똑똑하고 말하는 거 보면 다 아는데 틀린단 말이에요. 왜? 건너머서 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를 하죠. 급하게 내면서 실수를 하는 거죠. 이런 아이들에게는 한 번 더 검토하게 하고, 한 번 더 검토하고 내도록 습관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하도록 유도를 하면 앞을 내다보기 때문에 알아서 한다는 거죠. 실수를 줄일 수가 있고 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 반성적 아이들은 틀리질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걸 알고 내버려둬요.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앞을 내다보도록 비전 제시를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죠. 앞으로 뭘 했으면 좋겠니? 와 같은 것들을 선생님이 묻고, 그다음에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목차를 한번 읽어보고 들어가게 하고 라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메켄바움의 자기교수법은 바로 충동형인 아이들을 실수를 줄이도록 하는 교수법으로서의 자기교수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인지적 모델링이라는 건 이겁니다. 교사가
자, 선생님이 분필을 들었다 하고 말을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시범을 보여줘요. 그러면 학생이 외현적 지도에 따라서 말을 선생님이 하는 대로 따라 하면서 자기도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외현적 지도가 되겠고요. 외현적 자기 지도라는 것들은 이제는 말을 좀 줄여나가죠. 혼잣말을 해가면서 하는 겁니다. 말을 하되 잘 외부로 안 들리게, 덜 들리게. 그 다음에 외현적 자기 지도 약화는 혼잣말을 했지 않습니까? 내면적 자기 지도는 아예 말을 안 하고 혼자 말을 안 하고 행동만 하는 것이 바로 맥켄바움의 자기교수법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걸로 해 나가면 충동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습관을 장착시킬 수 있다는 거죠. 가장 흔하게 쓰는 방법은 제출하기 전에 꼭 검토 한번 꼭 하고 내라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쓰십니다. 자, 이런 것들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시 쉬었다가 바로 학습 이론부터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시간 정도 복습을 하니까 저번 주에 들었을 때하고 얘기가 많이 다르죠? 느낌이. 왜냐하면 복습을 하면서 아, 내가 뭘 모르는구나, 내가 뭘 놓쳤구나. 그 다음에 저번 주에는 좀 더 세세한 얘기를 해서 좀 지역적인 얘기로 빠졌다면 오늘 1시간을 하면서는 가장 핵심만 추려서 한번 그 줄거리를 잡아봤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가 쉬운 거죠. 그래서 전체 윤곽을 놓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학생들을 볼 때는 우리가 공통 요인과 개인차 요인, 지적인 요인, 정의적 특성을 같이 봐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파악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기법은 차근차근 복습해 나가면서 익혀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이제 학습 이론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